혹시 권력과 정의의 이름으로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세계적인 지배력을 자랑한 영국 제국은 그 지배를 형성한 잔혹한 처벌의 역사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공개 처형에서부터 고립수감의 심리적 고문에 이르기까지 독수리 탐험은 제국의 지배를 정의한 어두운 방법들에 대해 파헤칩니다. 취집 5. 기름에 끓여 죽이기. 공공의 공포의 광경. 기름에 끓여 죽이기는 단순한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위한 고통의 끔찍한 연극이었습니다. 이 야만적인 처형은 피고인을 끓는 기름에 서서히 넣어 그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역이나 독살과 같은 극악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피부가 물집이 생기고 비명이 군중 속에서 울려 퍼지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참혹한 방법은 처벌이자 또한 엄중한 억제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용주의 죽은 죽을 끓였다고 고발된 요리사 리차드 라우즈의 자제 처형은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타는 고기의 냄새와 라우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계속 떠올라 괴로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개적인 끓임 처형은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되었으며 이러한 광경들은 잔혹한 오락의 한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중세와 근대 초기 시대의 정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공포로 변해버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사, 교수형, 죽음의 연극. 교수형은 수세기 동안 영국 사법 시스템의 핵심적인 처벌 방법이었으며 절도부터 반역까지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신속하고 결정적인 처형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은 종종 인간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런던 타이벌은 나무에서의 공개 처형은 수천 명의 군중을 끌어들였고 마치 카니발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은 간식을 팔았고 아이들은 놀았으며 피고들의 범죄를 다룬 발라드는 관중들 사이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수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 묶인 교수형 줄이나 불충분한 낙하 높이는 많은 죄수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만들었고 그들의 오랜 죽음은 가장 냉혹한 관객들에게도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죽음의 연극은 법의 권위와 반항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범, 밀매자, 그리고 7세 또는 8세의 어린 도둑들까지 이곳에서 처형되었으며 이는 정의와 사형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교수대는 공포와 권력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고 대중은 법을 거스르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알겠죠?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독수리 탐험이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가오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켜주세요. 13. 쥐고문, 공포를 무기로. 쥐고문은 인간의 잔혹함의 가장 어두운 깊이를 대표하는 방법으로 공포와 고통이 결합되어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악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방법은 굶주린 쥐를 금속 우리에 가두고 그것을 피해자의 복부나 가슴 위에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열되면서 쥐들은 본능적으로 탈출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살을 핥히고 갉아먹었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심리적 충격 역시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고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의 정신을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쥐고문은 특히 식민지 환경에서 유행했으며 반란을 억제하고 반대자를 위협하기 위한 공포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고통을 넘어 생존자들은 이 치밀한 잔혹성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깊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 행위는 정권이 지배력을 유지하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취한 극단적인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12. 구리채찍,
아홉 갈래 채찍으로 때리기. 구리 채찍은 가죽 끈으로 묶은 아홉 갈래의 채찍으로 군대와 해군에서 두려운 훈육 도구였습니다. 채찍질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피부를 찢어내며 깊고 피를 흘리게 했고, 때로는 근육이나 뼈까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구리 채찍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승무원이나 대대가 호출되어 처벌을 지켜보았고, 채찍질을 당한 자의 비명이 복종의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고통이나 출혈로 기절했으며, 일부는 며칠 후 상처로 죽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신체적인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았으며 그들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더 깊었고, 많은 남성들이 이 고통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구리 채찍은 원래 훈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그 잔혹성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복종을 심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11일 형벌 식민지, 지옥으로의 추방. 형벌 식민지의 창설은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제거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제국을 건설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호주와 같은 장소로 보내진 죄수들에게 처벌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배의 선실에 꽉 들어차 있으며 그들은 질병, 영양 부족, 그리고 간수나 동료 죄수들의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항해를 살아남은 자들은 무자비한 감독자의 감시 아래 혹독한 기후 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퍽섬은 그 끔찍한 잔혹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죄수들은 사소한 위반으로 구타를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몇 달간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엄청났으며 일부 죄수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벌 식민지들은 비인간적인 면모로 악명 높았으며 식민지 확장의 어두운 면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위한 길을 열었고 그 지역들의 역사 속에 논란이 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12. 낙인 찍기, 평생의 표식. 낙인 찍기는 신체적인 고통과 사회적 배제를 결합한 처벌로 개인의 범죄를 평생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종 범죄를 나타내는 글자나 기호로 모양을 낸 뜨거운 쇠꼬챙이가 피부에 눌려졌으며 보통 손, 얼굴, 목과 같은 보이는 부위에 찍혔습니다. 타는 플래시의 고통은 견딜 수 없었지만 심리적인 충격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낙인 찍기는 종종 공개된 광장에서 진행되어 군중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피고의 굴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평생 동안 낙인 찍힌 사람들은 범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도둑에게는 T, 위조범에게는 F와 같은 글자들로 범죄를 표시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러한 표시들은 그들이 범죄자로 즉시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 직업을 얻거나 결혼하거나 사회에 재통합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낙인 찍힌 사람들은 거지로 전락하고 추방당한 사람처럼 취급되었으며 그들의 상처를 불가역적인 죄의 증거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 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행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 통제의 도구가 되어 신체적 감옥 없이도 개인을 정상적인 삶에서 추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9. 칼라와 스톡, 공공의 굴욕. 칼라와 스톡은 그 당시 가장 눈에 띄고 굴욕적인 처벌 중 하나로 피고인들을 대중의 눈앞에서 굴욕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칼라는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고정시키는 직립형 목자의 틀이었으며 스톡은 다리나 발목을 고정하여 범죄자를 완전히 노출시켰습니다. 이 장치들은 번화한 도시 광장에서 배치되어 최대한의 노출을 보장했습니다. 군중은 범죄자에게 시시콜콜하게 물건을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썩은 음식, 동물 배설물, 심지어 돌까지 던졌습니다. 공공의 굴욕은 종종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던져진 물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감염된 상처나 뇌진탕으로 장기적인 건강 문제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분노한 군중이 법을 넘어서서 처벌을 더욱 가혹하게 했습니다. 칼라와 스톡은 결국 많은 지역에서 폐지되었지만 그 유산은 공개적인 정의 시스템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8. 교도소 벌크선, 떠다니는 지옥. 교도소 벌크선은 퇴역한 군함을 개조하여 떠다니는 교도소로 만든 것으로 끔찍한 조건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원래 임시 수용소로 사용되었으나 육지의 교도소들이 과밀해지면서 장기적인 구금시설로 변했습니다. 항구에 정박된 이 벌크선들은 죄수들을 어두운 습기 많은 구석에 가두어 최소한의 황의만 제공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조건, 해충 감염, 부족한 음식은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콜레라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훈련이 부족하고 폭력적인 경비원들이 죄수들의 고통을 더했으며 햇빛과 신선한 공기의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쇠퇴를 초래했습니다.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이 벌크선들은 제국의 처벌 수단을 떠올리게 하는 암울한 상징이었으며 범죄를 예방하는 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배들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고 종종 무명묘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체계적인 방치와 비인간적 대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7. 그리기와 분할, 야만성의 절정. 고반역이라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용된 그리기와 분할은 처벌과 억제의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피고인은 말에 묶여 실행 장소까지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후 그들의 내장은 살아있을 때 꺼내져 그들 앞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시체는 참수된 뒤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도시의 문이나 다리 같은 공공장소에 전시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의 잔혹성은 대중의 심장 속에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체 분할과 그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과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는지를 상징합니다. 주, 스트라파도, 뼈를 부수는 고문. 스트라파도는 신체의 무게를 이용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손목은 뒤로 묶여지고 손목에 달린 밧줄에 의해 매달렸습니다. 이 매달림은 어깨 탈구를 일으키고 인대와 힘줄이 버티지 못해 찢어졌습니다. 고통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문자는 피해자를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발에 무거운 물건을 달아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방법은 중세 유럽, 특히 종교 재판 중에 고백을 강요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종종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으며 팔은 부상으로 사용 불능이 되었습니다. 스트라파도는 단순한 신체적 처벌이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이는 권력을 유지하고 반항을 침묵시키기 위해 권력자들이 취한 극단적인 방법을 상기시키는 차가운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5. 백색 고문, 마음을 부수다. 백색 고문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을 지닌 심리적 무기로 피해자의 자아를 해체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끈하고 특징이 없는 흰색 방에 갇혔습니다. 끊임없이 켜져 있는 밝은 조명은 시간을 감각할 수 없게 만들었고 깊은 침묵은 그들을 세상과 격리시켰습니다. 소리나 질감, 색상이 없으므로 뇌는 자극이 부족해져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환각, 기억 상실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지 신체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침식시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적인 상처는 종종 감금 기간을 훨씬 초과해 지속되었으며
생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 망상과 사회로의 재통합 불능을 보고했습니다. 백색 고문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논의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주제이며 극단적인 감각 박탈에 파괴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굶주림과 독방수감. 굶주림과 독방수감은 신체와 정신에 이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처벌이었습니다. 다트무어와 같은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은 작은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어두움과 침묵 속에서 몇 달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빈약하고 식욕을 자극하지 않았으며 종종 상한 빵, 오염된 물 또는 거의 영양가 없는 죽이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는 빠르게 발생했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면역력 약화로 사망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고립은 그만큼 해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수감자들은 종종 우울증이나 광기에 빠졌습니다. 자극이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의 부재는 정신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잔혹한 전술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반란을 억제하고 개인성을 말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그들의 고통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3. 철목걸이와 쇠사슬, 비인간화의 도구들. 철목걸이와 쇠사슬의 사용은 지배의 끊임없는 상징이었습니다. 고통과 굴욕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날카로운 모서리의 목걸이는 피부를 눌러 열리고 피가 나는 상처를 만들었으며 인도와 카리브해와 같은 식민지 지역의 더위와 습기에서 골맞습니다. 이 목걸이는 종종 스파이크나 무게를 달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쇠사슬은 또 다른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 무게는 멍을 들게 하고 이동을 제한하여 죄수나 노예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할 때 고통스럽게 절뚝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배와 소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견뎌낸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상처는 영구적이었지만 그들의 억압을 계속 상기시키는 심리적인 영향은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2. 추방과 죽음의 행군, 강제 이주와 고통. 추방과 강제 죽음의 행군은 죄수와 소외된 집단에게 부과된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 공동체가 뿌리째 뽑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험난한 지형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죄수들은 최소한의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으며 종종 힘든 조건 속에서 극한에 달했습니다. 추운 툰드라나 더운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진, 굶주림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추방은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시베리아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외딴 형벌 식민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이 황량한 지역들은 도망칠 희망이나 생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죄수들은 혹독한 기후, 고된 노동, 그리고 폭력적인 감독자의 감시 아래에 놓였습니다. 죽음의 행군과 추방은 단지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고 국가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없애는 계산된 방법이었습니다. 1. 채찍질 기둥, 제국의 억압의 상징. 채찍질 기둥은 제국 통치의 음침한 기둥이었으며 마을 광장이나 농장터에서 권위의 상징으로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노예나 식민지인이었으며 이 기둥에 묶여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고양이의 아홉 갈래 채찍이나 가죽으로 엮은 채찍은 살을 찢으며 각 채찍질마다 깊고 피가 나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채찍이 피부를 때리는 소리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비명이 결합되어 반항을 억제하는 차가운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이 처벌은 인종적 위계를 강화하고 억압자들의 절대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평생 남아
피해자들을 억압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채찍질 기둥은 단지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체계적인 억압의 도구였습니다. 그 유산은 역사 속에서 통제를 위한 잔혹한 시스템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제국의 처벌 방법은 잔혹함에 대한 불안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행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역사와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한 처벌은 순전히 통제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인간 본성에 대한 더 어두운 반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